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기에 처벌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 사례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텔레그램 박사방 엠번방 사건이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악랄한 성착취 행위를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인 방식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던 건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다양한 성착취 범죄 사이트가 존재했었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불처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또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지난 성착취 가해자들이 어떻게 처벌받았는지를 소라넷, AV 스눕, 그리고 웰컴 투 비디오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라넷 사례입니다. 성착취 사이트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소라넷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7년이나 운영이 되었습니다. 특히 약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통제불능 상태로 만든 뒤에 집단 강간을 논의하는 범죄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되면서 많은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당시 소라넷 운영진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2016년에 경찰의 수사로 소라넷이 폐지가 되었는데요. 소라넷 운영진 4명 중 단 1명만이 검거되었고 검거된 1명의 징역은 단 4년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3명은 해외 도피 상태라서 여전히 추적 중인 상태고요. 소라넷에서 벌어들인 수익 또한 환수되지가 못했는데요. 잡혔던 1명에 대한 1심 선고에서 14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가 됐지만 최종심에서는 이마저도 기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잡히지 않은 3명은 소라넷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여전히 해외 어딘가에서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운영자들뿐 아니라 소라넷을 이용해서 강간을 모의하고 실행하고 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소비하고 퍼나르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진행이 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라넷 관련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들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기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강간 모의 범죄가 이루어지던 소라넷의 운영자 중 1명만이 징역 4년을 받았고 이용자들은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AV 스눕 사례입니다. AV 스눕은 2016년 소라넷이 폐쇄되면서 제2의 소라넷으로 급부상했는데요. 이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은 미성년자 촬영분을 포함해서 46만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엠번방 범죄자인 왓치맨도 이 사이트의 이름을 따서 AV 스눕이란 블로그를 통해 텔레그램 참여자들을 모집했다고 하죠. AV 스눕 운영자는 2017년에 경찰의 수사에 의해 붙잡혔지만 역시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이 운영자는 겨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년에는 출소해서 당당히 다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AV 스눕 사건의 이용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제가 찾은 기사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져서 형사처벌을 받은 회원은 겨우 48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9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은 한 회원이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했는데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인 여고생의 신체 사진을 업로드한 회원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몰래카메라 어플을 다운받아서 107차례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대학생 2명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끝났습니다. 정리하자면 수많은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 영상이 공유되던 AV 스눕 사이트의 운영자는 1년 6개월형을 살고 당당히 만기 출소. 이용자는 검거된 사람 숫자도 거의 없지만 그중 대부분이 나이가 어려서 자백을 해서 초범이라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다음으로 웰컴 투 비디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는 손정우라고 하는 한국인이 운영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였다고 하는데요. 이 손정우라는 사람은 수익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그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만을 취급했다고 합니다. 아주 악질 범죄자죠. 이 사람은 2년 8개월 동안 사이트를 운영해 4억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가 월드 클래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32개국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서 손정우를 잡고 이 다크웹 사이트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붙잡힌 337명 중에 223명이 한국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동 성착취 영상만을 돈이 된다며 특별히 취급한 범죄자 과연 제대로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손정우는 재작년에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바로 이번 달에 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범죄 사실을 자백해서 어려운 성장 과정을 보내서 최근에 혼인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정상 참작의 이유가 됐다고 하네요. 현재는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의 처벌을 위해서 미국 송환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이 범죄자가 중형을 받기를 바라지만 한국에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보내는 이런 상황이 참
좀 그렇네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의 답변을 보면요, 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은 초범이라서 15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끝났다고 합니다. 외국의 형량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사실을 더욱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까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가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했었죠. 미국에서 손정우의 사이트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은 이 운영자인 손정우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을 여럿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와 비슷한 사례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텍사스에 사는 마크 바넬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가짜 아이디를 사용해서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모델 일을 제안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얻어내고서 이를 이용해서 총 43명의 여성들을 협박했죠. 또 그는 공공장소나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사방 범죄와 굉장히 비슷한 수법이죠. 이 사람은 2019년 1월에 아동 성착취 등의 혐의로 35년형과 평생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옛날 사례만이 아니라 당장 이번 3월달에 미국 법무부 사이트에 올라온 소식들을 살펴보면요, 3월 13일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 소지 혐의로 13년형, 14일 아동 성착취 영상 소지자 12년형, 16일 성착취 영상 소지자 9년형, 17일 성착취 기업 참여 혐의로 30년형 및 평생 보호관찰형, 18일 성착취 영상 제작자 27년형, 이 외에도 아주 많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처벌하는 형량과는 차이가 많은 모습이죠. 물론 이러한 사실이 꼭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성범죄에 있어서 더 진보한 국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성범죄 규모도 어마어마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성기를 만졌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살펴본 미 법무부 사이트에 하루에도 5가지 이상의 아동 성착취 관련 소식들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많은 소식들이 올라온다는 것도 그만큼 범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이 굉장히 가볍고 가해자들에게 굉장히 온정적이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저께 인권운동 사랑방이라는 단체에서 낸 성명문을 봤는데요, 한 문장 한번 인용해 볼게요. 디지털 성범죄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는 이유로 양형 기준의 부재를 꼽기도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형편과 변명에 귀 기울여온 사법부에 있다. 실제로 불확실하고 미약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쉽사리 가해자에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신고하고 알려봤자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고 금방 다시 사회로 나오는데, 그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용기를 내서 이 사람을 신고해봤자 국가는 이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범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는 그런 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을 하고,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면,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이들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곳에서 저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좋은 영상들을 많은 분들이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똑같은 얘기만 하나 더 얻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후 영상들에서는 성범죄를 포함해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차별과 억압을 없애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운동들이 벌어졌었고 또 벌어지고 있고, 또 이를 통해 어떠한 변화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영상들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첫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려는 운동들을 다루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